점심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어요? 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퀴움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그 두 번째 섹션이죠. 천천히 유의미한 경험의 축적과 성장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앞서 그 콜로퀴움의 기획 의도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콜로퀴움에 특별히 섹션별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의 어떤 의도나 선입견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10대들과 그리고 20대에 막 진입한 청년분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나오는 고민, 그리고 어떤 갈등, 더 나아가 약간의 저항감 같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 키워딩을 가지고 섹션의 주제를 잡았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특히 10대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정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성장 혹은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오늘 발제 두 분,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좀 독특하게 이제 지정 토론자 두 분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청소년 문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10대들의 생각, 고민, 정서에 정말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지지하면서 같이 해오고 계시는 박상률 선생님, 지금 첫 번째 자리하고 계신 박상률 선생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문화기획 플랜 포 히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다연 선생님, 네, 발제 함께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해석되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뭘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으로서의 성장은 무엇을 좀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성장, 그리고 유의미한 경험의 축적을 위한 다양한 시도 혹은 자충우돌 성장기, 본인의 성장기,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이 의미들을 좀 환기해 보려고 하고요. 아울러서는 이제 건축가이시고 지금 리마크 프레스 대표이신 이재준 선생님 세 번째 자리에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옥종호 선생님 제 곁에 계신데요. 두 분을 이제 지정 토론자로 좀 모셔서 성장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이 왜 중요한지, 혹은 유의미한 추억을 공유하기 위한 환경, 필요한 어떤 조건들은 과연 뭐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 발제자분들과 서로 대화하는 그런 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유토론으로 함께 온라인 청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대화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섹션, 박찬학 선생님 마이크 들어주시면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할 텐데요. 선생님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앉아 계시는 게 조금 발제를 하기가 좀 애매해져서 네. 저희가 저기 강대상에 모시고 서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두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좀 의례적인 말 같지만은 진짜로 반가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등단한 지는 한 30년 되는데 그 20년을 혼자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특히 또 성장 이런 개념을 계속 쓰고 작품으로 쓰고 또 이론적으로도 쓰고 뭐 혼자 해왔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작가는 나왔습니다. 청소년 문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성장이나 이런 의미를 생각해보는 공공기관이나 뭐 중요 문예지나 이런 데서 생각해보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과 청소년 문학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학의 역사는 그냥 읽어보면은 다 아시니까 그건 별것 아닌데, 그러면 청소년이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소년 옛날에도 있었고 뭐 5,000년 전에도 있었고 하여간 선사시대도 있었겠죠. 그러나 단지 청소년이라는 명명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어린이는
어린이 문학은 발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의 발견이 이런 좀 더 어린이보다 더 늦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나이 든 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성인 문학, 어른들이 보는 소설 보고 그걸 청소년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청소년이 늦게 발견됐는가 그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했다. 이쪽에서 어린이 쪽에서는 이 다 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른 쪽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별것 아닌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어찌 보면은 말썽을 제일 부리는 이 나이대가 청소년 나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가장 못마땅했던 것이 맨날 프랑카드나 이런 데 그러던 청소년 미래의 주인이다, 주역이다 하고 아니 청소년이 지금도 중요한데 왜 꼭 미래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을 규정을 할 때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이다 이렇게밖에 규정을 못해요. 덜 자란 어른도 아니고 너무 자란 어린이도 아니고 그냥 청소년은 청소년이다. 뭐 이거를 편의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령 저기를 중고등학교 이런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로 참 하기는 애매하지만은 그게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40, 50 넘었어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어린애 같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성숙해가지고 정말 어른 이상인 뭐 우리 흔히 연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이 내일만 주역이 아니고 오늘도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호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구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구린내 나고 감추려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단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호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심지어는 무슨 뭐 앞에 여기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뭐 산불 조심, 뭐 허다대, 뭐 효도자,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하여간 구호는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미래의 주역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들 니들 까불지 말고 있어라.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안다.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어른들은 자기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빗대는데 개구리하고 올챙이로 빗대는데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아요. 근데 또 올챙이 입장에서 보면은 올챙이는 연못 안에 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개구리는 연못 밖에서도 살 수 있죠. 양서류, 그러니까 땅에서도 살 수 있고. 근데 올챙이 시절엔 자꾸 물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단 말이죠. 개구리 흉내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또 어른 흉내를 너무 내면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와 올챙이 결국은 개구리가 되는 올챙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부터 어떤 제 문학의 시작점이랄까. 그래서 특히 초기에는 바로 이 청소년들이 제 작품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초기에는 이 개구리가 이 올챙이 시절을 까먹은 어른들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되면은 그 애들은 걸핏하면은 애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일 호기심 왕성할 때가 그 나이 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삶을
인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인정을 자꾸 안 하고 니들도 어른 되면 알아. 그때 가서 해. 나중에 해. 그러면은 애들 입이 툭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양성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인정을 안 하니까 뒤에서 더 그냥 무지막지한 짓을 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놔야 된다. 햇빛 속으로.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 사실 집안이 망했다고 그러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어른들의 일만인가요? 애들 영향 다 미치잖아요. 근데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몰라도 돼, 너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 집안이 망했는데 무슨 공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른의 문제는 곧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문제도 애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뜻밖의 이 어른, 이 굳어진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 생각이 오히려 말랑말랑한 머리에서 오히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도 허투루 들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 올챙이 같은 청소년 시기를 인정을 하자. 거기서부터 청소년 문학이 제대로 하려면은,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청소년 소설이 도덕 교과서처럼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꼰대 같은 말씀만 됩니다. 지금 니들이 이래 해도 어른 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갖고 교훈적인 소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딱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도 있으면서 이것도 또 못하는 부류입니다. 그거를 알고 청소년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무시만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이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소년 문학의 시작점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98년부터 청소년 문학을 처음 쓰기 시작, 우리나라에 청소년 소설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소설을 쓰고 한 10년을 혼자 했는데, 다들 제가 그때는 어떤 출판사 기획위원이어가지고 이 계약을 시켜줬습니다. 청소년 소설 쓰라고. 뭐 계약금 한 400만 원씩 주고 했는데 90년도 400만 원 크죠.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처음에는 다 그런다. 에이, 그까짓 거.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던 얘기 쓰면 되겠지. 근데 못 써옵니다. 한 10년을 못 써와요. 그래서 이 청소년 문학 역사의 이 팜플렛에 저기 했는데, 거기 문학상을 이 사기질 문학상 만들고 그리고 제가 한 10년 이상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갖고 좀 되니까 창비랄지 이런 데서 자금과 모험할지 다들 청소년 문학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 저변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가장 불만이라고 할까,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은, 아니 박아무개가 쓴 것이 이렇게 많이 팔렸단 말이야. 자, 돈이 되니까 청소년 문학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청소년의 개념이 청소년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청소년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래서 청소년 문학을 한 것이 아니라 팔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청소년 개념, 청소년한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요즘 작가들은 좀 그런 거 이제 점점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 20년이 걸리면서 제가 40대 초반에서 이제 60대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살면 좋겠어요. 근데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 출발이 청소년을 알고 시작을 하자. 청소년 소설이 팔리니까 달려들지 말고, 정말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서 출발을 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청소년 소설에 늘 성장 소설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그 청소년이면은 성장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문학, 모든 소설이 기본적으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소설, 일반 소설 보는 건 내가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살인을 하거나 누구를 패주고 싶은데 못 패거나 현실에서는 못하지만 소설을 보면서 대리 만족도 하죠. 누구를 죽여주거나 누구를 패주거나. 그러는데 그걸 다 읽고 나면은 내가 영혼이 성장을 한단 말이죠. 육체 성장은 끝났지만은, 그래서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기 빗대서 그렇게 말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날까지 성장을 한다. 그래서 육체 성장은 뭐 한 20대면 끝나겠지만은 죽기 전날까지 영혼의 성장은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적 인물이라는 게 청소년만 문제적 인물이 아니고 모든 소설 문학에서도 다 문제적 인물을 다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반성장인데 성장과 반대되는 거.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사람 죽이면 안 되죠. 현실에서는 죽이면 안 되고 패면 안 되죠. 근데 소설 속에서 죽이기도 하고 패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주 이 사회 윤리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거기 소설에서는 아주 악당 짓도 한단 말이죠. 그런 이 반성장, 거꾸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을 보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성장도 어찌 보면은 이 정관합부 논리를 따지자면은 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반성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곱고 올바른 그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얘네들도 느끼는 그 어떤 욕구는 나쁜 짓도 하고 싶고 다 똑같아요. 단지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느끼면은 반성장조차도 저는 성장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시간이 벌써 이제 그만하라고 얘가 그냥 깜빡깜빡 준비한 것에 그냥 몇 분 일도 못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흔히 성장 소설이란 말을 쓰는 것이 일반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주로 예술가 소설을 말하죠. 내가 이 젊었을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가 됐다, 작가가 됐다. 그래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일반 소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영혼의 성장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년 성장 소설은 영혼의 성장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도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이 일반 소설의 성장 소설하고 청소년 소설의 성장 소설을 저는 좀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붙들려죠. 물론 경제나 이런 데서는 너무 성장을 추구하면 절대 안 되죠. 안 되지만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데서, 몸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육체와 정신이 같이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청소년 성장 소설이고요. 육체의 성장은 이미 끝났고 죽기 전날까지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일반 문학의 성장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때 나오는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 정다현 선생님, 네, 그 문학의 플랜포히어 대표이신 정다현 선생님 앞에 긴장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또 준비해 오신 얘기 마음껏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콜로키움에 초대를 받고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오시는 분들도 찾아봤는데 내가 껴도 되는 자리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가 자료를 정리하는데 결국에 솔직하게 그냥 내 얘기를 해야겠다 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세운 저만의 뭐 가치관, 철학 이런 것보다도 약간 자기 고백 비슷한 글을 발제본으로 적고 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제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경험, 혹시 성장, 그냥 아무거나로 이렇게 제가 스스로 주제를 좀 정해서 PT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발제문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자에 있는 글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수원시평생학습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글을 적었던 건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실무자로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나는 어땠지?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지라고 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말씀하신 그런 뭐 반항을 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온갖 반항과
온갖 나쁜 짓을 일삼으며 저희 부모님의 속을 굉장히나 썩이면서 자라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너무 신기하게도 회사 워크숍 갈 때 어머니께서 너 위험한 데 가서 까불지 말고 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회사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위험한 데 가지 말아라. 멋대로 까불지 말아라.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 그치 나는 도대체 어떤 뭐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나는 뭘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발제문의 고백의 페이지는 이 5개의 키워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제 모험 놀이터 이제 기획을 모듈숲이라는 이제 전에 일했던 곳에서 기획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험해야 한다, 뭐 위험에 노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언제 위험하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험한 순간들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일상을 탈출하는 여행을 떠날 때도 이제 가성비 따진 여행을 계속 촘촘히 끼워 넣다 보니까 그런 위험에 마주치는 순간들이 계속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낙하라는 키워드를 제가 뛰어내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게 굉장히 심지어 최근 사진 올여름이고 이거 이제 모두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노는 모험 놀이터 준비할 때인데 볕단을 주문해서 제가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걸 동료 친구가 찍어줬더라고요. 저거 지가 뛰려고 주문한 거다 저거. 이러면서 이러면서 동생이 올해인가 여름 휴가 갔는데 언니는 뛰는 게 그렇게 좋아? 이러는 거. 그래서 뛰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언니는 항상 계곡에 가면 동생이 2명인데 줄줄이 뛰어내리라고 맨날 시켰어. 왜 혼자 뛰어내리지 왜 그렇게 같이 뛰어내릴까? 좋은 걸 같이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하면서 아 나는 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할까? 라고 했는데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 그 과정을 되짚어 봤어요. 제가 어디 높은 곳에 일단 올라가고 거기 서서 어느 지점으로 뛰어내릴지 일단 그 지점을 정하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그 순간이 전 너무 짜릿했던 것 같아요. 뛰어내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이 그때 찰나에 스치면서 그렇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결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오롯이 내가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인 그 순간이 저는 되게 좋았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 지금 한번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밑에 적혀 있는데 그 10대 이제 콜로키움 준비하면서 10대 친구들 인터뷰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그냥 나도 똑같아.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떡하냐 나도 지금 똑같은데 혹시나 너희가 기대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똑같단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친구들과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이 위험한 곳에 가서 멋대로 까불지 말아라라고 했던 것들은 위험보다도 멋대로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런 자유들 제가 계속 여행의 가성비를 따지면서 제거하고 표백하는 그런 순간들에 그런 위험이나 자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나 했을 때 성인이 되어서 생계를 책임진 어떤 책임감들과 나름 키도 이만큼 컸고 겉모습은 어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멋진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어떤 저의 마음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책임들에 대해서 모험 놀이터를 제가 기획하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항상 저도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험 놀이터를 축제를 오픈했을 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지? 그 책임을 우리가 이제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부터 그런 책임들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내 자유와 나의 위험이 계속 분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유난히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 중에 이제 위험, 낙하, 자유, 책임, 다시라는 이제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나는 다시 그런 마음들에 심장 뛰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다시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용기를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거나 고민하는 자리에서 좀 스스로 되새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콜로퀴움의 자리에서도 제가 느꼈던, 제가 원했던, 바랬던 것들을 좀 다시금 할 수 있게 하는 힘들의 장면들을 제가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무거나를 위한 시공간과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는 수원시청생활습관의 거북이 공방이라는 시민작업장에서 한 5년 정도 모델숲이라는 사업과 같이 담당자로서 이제 일을 했던 경험들과 그리고 모델숲이라는 어떤 사업 공간에서 담당자 아닌 동네 친구로서 이제 동네 꼬맹이들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현재는 저의 작업실이 그 경남 남해 군이라는 곳에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는 대체 어떤 키워드를 어떤 말머리를 단 사람으로서 존재할까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날 거북이 공방은 지금 그 발제문 두 번째 파트에 있는데 그 성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성장을 어떤 대상자의 성장을 실적과 성과로 보는 기관들의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북이 공방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얼마나 성장했냐라고 이제 연말에 내부자들끼리 회의를 할 때 이제 학습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분들은 정말 뭐 성장이고 뭐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치 우리 그날 기억나요? 우리 같이 나무 사러 여주에 목재소에 갔던 날 그날 날씨 너무 좋았잖아. 그냥 그날 나는 이제 이분은 삼성을 10년 동안 다니시다가 퇴사하고 우울증 때문에 이제 좀 쉴 거리를 찾다가 공방에 찾아오신 분인데 본인은 계절이라는 걸 감각한 게 그때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계절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봄의 빛깔이나 바람이 그랬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우리 잘 놀다 왔지 뭐 라고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약간 평가회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게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제 회의록이랑 보고서를 적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성장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또 한 번 머리를 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분들은 너무 쿨하게 진짜 윗길을 간다 저윗길을 그러거든요. 이게 윗길이지 우리 너무 쿨하지 못했어. 그냥 우리 놀다 온 건데 이거를 뭐 수치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몇 명 가서 뭘 경험하고 어떻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관에서 일하고 어떤 경험을 기획하면서 약간 전도하는 전도사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런 경험을 해야 해. 이건 좋은 거야. 이걸 다 같이 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장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전도하는 기분이 늘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가슴 깊이 느끼겠지만 그렇게 꼭 언어화하지 않아도 너무 좋잖아. 우리끼리 너무 좋았잖아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분들의 윗길을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회의를 마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아마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도 윗길을 가야겠다. 그냥 내가 하는 경험, 내가 만들어내는 경험이나 기획들이 어떤 의미나 성장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짜 한번 놀아보고 우리 그런 날들을 좀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나중에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원시청생활습관에 버려진 유휴 공간에 이제 이 시민분들이랑 같이 뭐 데크도 만들고 기지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 사람들이랑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 이 사람들이 공간을 직접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초점이었는데 그런 성장이라던가 경험을 그냥 제거하고 나니까 그냥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필요해 그럼 만들어, 고장났어 그럼 고쳐, 이런 식으로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데크를 만들고 여기 또 무슨 뭐 놀이기구가 필요해서 대나무 돔을 이제 만들려고 하던 차에 거북이 공방이 한 5년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두 친구가 지금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놀러 왔던 친구인데 한참 연락이 뜸했어요. 한 2년 뜸했나? 그래서 살았나? 이러면서 제가 짝사랑처럼 맨날 연락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구질구질 하니까 나도 안 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대 선생님 오늘 공방 문 열어요. 그래서 안 여는데 우리 여기 숲에서 만드니까 올래? 이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다 공고 쓸 줄 아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그냥 계속 있는 이 장소만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계속 있다면 이 친구들은 계속 와서 그냥 이렇게 일상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아무거나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 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학생 되기 전에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어렸을 때 꼬꼬마 시절인데 중학교 3학년인가? 막 4학년 때 맨날 그 건물 안에 아무 데나 숨어 있고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뭐 연락 없어서 가보면 저런 계단 밑에 있고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랬던 2017년을 이때는 이제 이 친구들의 동네 친구 등하교길에서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인데 제가 이제 남의 작업실을 차렸는데 지금은 뭐 프로그램들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동네 분들이랑 관계하고 있는 중에 초딩 친구들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길에서 이게 제가 길에 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동료가 너 되게 이상해 보여 막 바지를 막 저까지 끌어입고 저런 모자 쓰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냐. 근데 애들이랑 맨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뭐 이모 뭐예요? 이래가지고 산책 가자. 그럼 저희는 바닷가 앞이니까 이제 바닷가 나가면 산책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모는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했는데 약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글쎄 아마 너가 이모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있지 않을까? 너 그때 이모 맛있는 거 사줄래까? 사줄게요 이러면서 정말 또 쿨하죠. 다 쿨한 것 같아 나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그 질문이 되게 크게 와닿았고 이 친구들이랑 내가 보내는 일상들이 과연 이 친구들과 나에겐 어떤 의미일까를 약간 동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 친구들이랑 관계한다기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저희 같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과자도 사고 보석 반지 줘가지고 신나게 놀고 네 요새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성장했나? 혹시 계속 이런 의심을 계속 가지면서 제가 이제 수원시청생학습관 기관 위탁을 마치면서 글을 적었던 게 있는데 제가 어이없게도 키가 1cm가 컸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너 밥을 하도 많이 먹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넌 성장한 게 맞구나. 넌 정말로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데 계속 제가 한없이 쭈그러들고 펴지고 차가웠다 뜨거워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너무 무수하게 반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굳이 성장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순간들? 네. 그래서 그런 당당함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발제문에 써 있던 건데 이제 좋은 것을 경험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힘은 신나게 잘 놀다 보면 저절로 길러지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를까? 그치만 이미 놀 생각으로 가득한 기대는 내 몫으로 챙겨두었다. 걱정은 아마도 다른 이의 목? 이렇게 해서 좀 제 마음 편하려고 이런 키워드들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다시 저는 여전히 품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냥 아무나 돼버린 제가 이효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저 말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콜로키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아무나가 되어서 어떤 아무거나를 하며 어떤 아무 말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좀 웃으면서 들었는데 제 안에 좀 깊은 생각거리들이 도리어 이렇게 차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제 얘기는 일단 뒤로 하고 오늘 이 발제를 들으면서 지정 토론자로 모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 먼저 뭐 느낀 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뭐 바로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좋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
그렇게 토론과 질문과 이런 것들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눈빛을 맞춰주지는 이재준 선생님 먼저 좀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재준입니다. 앞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끊임없이 머릿속에는 청소년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청소년이었던 시기가 있었나? 그러면 내가 청소년 때 뭘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잘 알려면 그 사람을 오래 봐야 된다는. 근데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지금 앞에 박찬원 선생님이 쭉 그러니까 해오셨던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의 마음을 오랫동안 관찰한 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이라는 것을 뭔가 정의한다면 또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 20년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동일 법칙으로 청소년은 청소년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마다 다 청소년을 접하는 그 자기 지점이 있죠. 자기식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 청소년 시절은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청소년 기는 있었는데 청소년 노릇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남매 장남인데 먼저 고등학교를 도해로 오니까 뭐 자취방도 먼저 해야 동생들을 이 하나 둘씩 뭐 1년, 2년 있으면 하나씩 올라오면은 얘네들 관리하면 내가 부모 입장이 되지. 정작 저는 청소년 노릇을 못 해보고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소년 소설을 쓰지만은 심지어는 그때 동생들이 예를 들면은 서양에서 들어온 그 호밀바트 파스꾼이랄지 이런 책이 얘네들 책꽂이에 꽂혔으면은 안 보이게 거꾸로 꽂아놓고 오히려 내가 부모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기가 참 곤란하고 청소년을 대하는 사람마다 정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일류 법칙으로 청소년은 청소년이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내리고 지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1시 반까지 줄 알고 왔다가 계속 그게 당연히 이런 자리면 청소년은 뭘까 그 규정 지어질 그런 질문이나 그런 담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다를 거 나왔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도 청소년을 지나는데 청소년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방금 깨구리 올챙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기억하는 거는 가끔 진짜 이불을 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과 막 이상한 짓들. 근데 그건 어제도 했거든요. 술 먹고도 언제든지 하거든요. 그게 그 청소년기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청소년을 기억을 하는 건 어떤 분명히 그때 첫사랑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농담에 그때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청소년을 기억을 하거든요. 저 친구는 그때 그랬지. 그럼 저 친구도 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 자신은 제가 청소년기 때 어떤지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인식 그러니까 저랑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을 친구로 기억을 해요. 그 중에서 먼저 발랑 까져서 담배 피는 친구도 있었고 의사 그런 친구들 참 똑똑한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된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거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지나왔는데 갑자기 저 친구들이 뭐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뭐지? 어떤 계층감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저 시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애들이. 근데 다 그게 규정 지어진다고 되나? 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저 또한 여전히 뭐 똑같잖아요. 사실 애들 계속 만나보면 진짜 어린이나 똑같거든요. 그 애들은 그냥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저들을 잘 모르는 약간의 공포와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 회유를 할까 협박을 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다음에 아 그때는 다 아름답지 청소년 다 착해. 가끔 못된 애 진짜 못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는데 공부만 해라. 왜 하필 공부를 하랬을까? 그러니까 그 애들도 다 아는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너는 모를 거야 생각했고 저는 그게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 사실은 그 질문은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게 결국 이 공간과 이 콜로키움의 끝에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책에서 얻는 뭐랄까 공감, 자각, 깨달음 이게 저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죠.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1cm 크는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그 육체적 또는 어떤 시각적 성장이라는 건 저한테 없으나 결국 그것이 어디서 저는 이제 책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한테 기억에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 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세대에 그냥 공부가 중요하고 공부와 연관된 책을 읽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한 4년 동안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림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화이기도 하고 그림책 작가 또는 그림책 편집인들을 만나면서 무슨 이유로 그림책을 만드는지를 듣고 그래서 그 책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동문학도 어린이 책도 아닌 그냥 명작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결국 지금 나에게 또 주는 어떤 거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제 느끼기엔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아까 문제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공감대, 청소년이면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고민들, 그 고민들을 나 대신 책에서 어떤 주인공이 펼쳐주면 그것에 대한 공감대, 그걸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청소년 문학을 오래 이제 하셨고 또 보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게 어떤 지점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 시기에는 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고려시대 다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얘네들이 그 호르몬이 좀 다른 게 나오잖아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집안이 편하든 학교 선생님이 잘해주든 부모가 잘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어떤 고아의식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니면 집에서 좀 벗어나야 쓰겠다. 가출하고 싶은 욕구.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인 거 하나는 뭐 해먹고 살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요것도 조선시대 아이들이나 지금 아이들이나 다 같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조폭들도 사실은 조폭질을 하는 것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즐거워서 하겠어요? 거기서 돈 뜯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려고 조폭짓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어떤 뭐든 사람이든 그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뭐 해먹고 살지 그건 좀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어른들이 청소년 그런 아이들을 항상 위험하게 봅니다. 이성 교제하는 것도 위험하고, 집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요거 하면 살겠다 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소년
뭐 지금만 위험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수메르 점토판에도 4,000년 전이죠. 그때도 지금 말로 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그런 식으로 써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뭐 그런데 어떤 동굴 벽화나 뭐 알타메라 뭐 동굴 벽화 같은 데 똑같은 말들이 써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생각할 때는 몇천 년 전에 무슨 청소년들이 싸가지가 없겠어요. 지금 애들이 싸가지가 없지. 그러니까는 항상 어른들이 볼 때는 청소년은 위험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애들한테 좀 공감을 하고 가슴을 열어주는 어른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뭐 어떻게 뭐 정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규정은 할 수가 없는데 좀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동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존재가 이제 위험을 느끼면 반응하는 게 있죠. 저항. 그게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저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기를 보면 이제 질문과 의문 사이가 결국 경계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호기심이에요. 그냥 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어느 순간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든 사건이든 어떤 상황에 도달해서 상대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공포와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저 아무거나란 말이 오늘 계속 이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저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요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정대현 선생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자유로운 영혼.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내가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그 위험으로서의 탈출의 어떤 무기, 도구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무거나가 어떤 것에 그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 토론인가 회의를 할 때. 근데 그 질문이 곧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약간 이런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어쨌건 용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매번 느끼는데 그 아무거나라고 하는 게 그 아무거나는 약간 마이너의 느낌이라고 제가 인식하기에는 아무거나는 마이너야. 그러니까 아무거는 주류인데 아무거나는 마이너인데 그 마이너에 속할 수 있는 용기라고 저는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데 만나면 애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런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아무거나는 되게 비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런 그룹에 속하지 못해. 근데 이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아무가 된 친구들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 그 친구들은 직업을 한 단어로 설명을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화기획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저희 가족이랑 친구들은 제 직업을 설명을 못해요. 갑자기 이제 남해에 있어 이러다가 지난주에는 나 고흥의 섬에 들어가 있어 막 이러다가 뭐 서울에 오늘은 출장을 가 이러면은 제 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언니는 뭐 하는 분이셔 이러는데 침묵만 이어지고 설명을 안 했더니 1년 후에는 혹시 안 좋은 일 하시는 분이냐고. 근데 아무거나가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아무거나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아무거나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지정한 아무거나를 내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재정의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런 아무거나를 좀 재정의하면서 아무거나가 비주류가 아니다. 아무거나를 해도 나는 그래 아무거나를 하면서 주류가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제가 재정의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청소년 친구들 인터뷰를 보면서 나도 그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발제문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아무거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다. 그 친구들이랑 너네한테는 아무거나가 뭐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그 해방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에는 사람들은 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 신경도 안 쓰니까, 그리고 나는 비주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오히려, 만약에 이제 친구 동료랑 얘기하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가진 거 없지만 무기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 아니겠어? 라고 지금은 하고 있어서, 네, 현재는 그렇게 약간 자기 위안이랄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네를 가면 같은 이마트라도 물건들이 좀 달라요. 동네가 달라짐에 따라. 저 강남의 이마트 가면 훨씬 좋더라고요. 은평구 이마트 가면 조금 달라요.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말할게요. 장애인분들 가면 뭔가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다들 형편이 괜찮아요. 거기 오는 장애인분들은 형편이 괜찮다는 거죠. 저희 보면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거는 여기 공간을 알고 오는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친구들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만나보시거나 선생님 만나보신 청소년들이 어떤 친구분들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청소년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도 되게 많은 부류가 있잖아요. 사람을 이야기해도 많은 부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떤 계층이나 어떤 부류의 어떤 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학자가 만나는 청소년이 다를 거고, 저처럼 이렇게 가끔 예술 교육하는 만나는 청소년이 달라요. 근데 그런 청소년들도 와서 예술 교육 받으러 와서 수행 평가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 때문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정보도 없는 애들은 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공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잠시 아까 그 못된 애들도 많다고 했던 거는 사실 이 말이 이게 약간 여기 보면서 약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고 되게. 근데 그때 통화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끔 이렇게 저 집 앞에 그 빌라 앞에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되게 뭐라 하거든요. 약간 욕을 쓰면서 이야기해요. 피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안 하고 담배 꽁초는 딴 데 버리라고. 우리 집 앞에 청소해야 되니까 꽁초 딴 데 버려 이 새끼들 막 하면 아마 되게 좋아요.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조금 형편이 괜찮지만 이야기할 때 대화법이 다 달라져야 되고 액션도 달라져야 되고 약간 그런 거리도 약간 다르게 해야 되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친구들 특히 어떻게 말할지 될지 모르겠지만 착하지 않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의 특징들도 있거든요. 걔들은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게 강하고, 조금 부드러운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청소년은 어떤 존재일까? 이건 너무 큰 화두예요. 지금 여기서 뭐 단시간 안에 정답을 낼 수도 없는 거고, 박상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20년 동안 함께 해왔던 10대라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금 20년 넘게 살아가신 분들도 쉽게 정의 내리긴 어려워서 청소년은 청소년이다 라고 진짜 정의 내릴 수밖에 없고, 자기 주관과 해석 안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옥정호 선생님 말이 저도 되게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게, 그냥 나이 이런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가치관 안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성장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청소년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대해지는 우리의 마음 결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옥정호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린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욕 안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담배 피는 친구한테 야, 에야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게 도리어 저는 옥정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어떤 애티튜드로서 그렇게 가시는 게 혹시 아닐까. 너무 착해가 봤나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콜로키움 안에서 이 청소년이라는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이겁니다. 사실 요즘에 사전 보세요. 그 사전 잘들 안 보시죠? 근데 요즘 온라인 사전이 대부분 그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사전인데 거기에 청소년이라는 그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12살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통칭하는 말이다. 사회적 정의가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그냥 나이 몇 살로 그냥 규정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풀이도 없고 더 이상의 보완도 없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성장 경험 또 청소년이라는 존재성 이런 것들의 얘기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했던 얘기는 인터뷰할 때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는 청소년이라고 불리기 싫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뭔가 이렇게 텍스트화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걸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콜로키움 이거 내용 잡을 때도 1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뭐 10대들 뭐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거부감이 있다면 그걸 빼고 뭐라고 정의하면서 얘기해야 될까를 정말 6개월의 과정 안에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박상효 선생님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냥 청소년이라는 언어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보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에 좀 점검들을 해보자. 그것이 첫 출발일 수 있겠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청소년이란 것들의 화두가 던져졌던 것 같고요. 아까 저는 사실은 정다은 선생님 말 들으면서도 똑같은 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멋대로 라는 말이에요. 사실 멋대로 해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걸로 받으세요 요즘에? 너 멋대로 해. 멋대로 해라. 뭐 이런 말을 사실 너 멋대로 해. 격려할게 이런 말로 사실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의 깊은 뜻 안에 들어가 보면 너의 멋대로, 너가 가진 맛대로, 너가 가진 결대로 그대로를 드러내도 돼. 그대로 해봐. 라는 사실 긍정적인 톤이 이 저변에 사실은 처음에는 깔려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쓰는 어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식해서 던지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의 말로 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의 내리고자 하는 정의들이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하는 말과 인식과 정의 안에 그 안에 당연히 사회적 정의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 성장의 의미도 또 경험이라는 것의 어떤 유의미성도 좀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가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안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야? 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것,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되게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성장을 위한 경험의 기회와 시간을 전혀 담보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경험의 자율적인 선택의 여지가 본인에겐 없다. 경험도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받는 습득의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각과 말이 너무나 정확했던 거예요. 들어볼 때. 우리도 그런 환경에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특히 예술, 문화 영역에 있는 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박상률 선생님, 그 정대한 선생님이 나눠주신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다음에 정의 내림에 대한 자신의 의지로서의 정의 내리는 그런 용기와 담력들, 그런 것들을 도리어 어떻게 하면 함께 지지하면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더 우리 안에서 질문되거나 얘기되어지면 참 좋겠다. 좀 개인적으로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정도 그때 이재준 선생님하고 사실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아이들을 바라보는 속도가 요즘 너무 사회적으로 빠르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 콜로키움의 섹션에서 천천히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은 이유는 천천히 이해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속도의 개념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천천히의 개념과 기다려주는 그 속도의 개념과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속도의 개념, 기다림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준 선생님이나 옥 선생님 뭐 네 분 중에 얘기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그 얘기를 통해서 좀 이번 섹션에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선생님 발표 듣고 제 이야기하고 방금 질문하신 게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그 아이들이 집안이 기울었을 때 아이들에겐 얘기하지 않고 공부하라고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이들의 능력을 약간 불신하는 아직은 기대하지 않는 어른들의 어떤 태도가 계속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발표할 때 그 남해에 친구들이랑 산책했던 그 갯바위들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랐던 건 그 친구들이 저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저를 리드하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이모라 부르는데 이모 거긴 왜냐면 자기는 오래 살았다 이거 거기를 저보다 잘 알고 저는 이제 남해 간 지 1년 됐으니까 이방인이고 하는 속에서 그 친구들이 이모 거긴 밟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물이 들어올 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계속 리드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고 본인들이 인식하는 것들 알려주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친구들을 어떤 워크숍을 통해 강사자로 만나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왜냐면 1년 전에 거기 가자마자 워크숍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1년이 지나온 건데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공간 안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리드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저에게 이제 권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천천히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는 기회들이 주어지면 어떤 교육이나 어떤 장치나 의도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나조차도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일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회들을 계속 지금 떠올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이 속도라는 게 결국 이 천천히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무언가 정상인 속도가 있어야 그 다음이 천천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또는 앞 시대의 정상인 속도와 지금 시대의 정상인 속도는 다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는 앞에서도 말씀 여러 차례 어른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과연 아이들에게 우리가 천천히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될까? 예, 저는 그게 꾸준히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기대치를 한 얘기를 해서 저와 이제 나는 기대치를 쫓아오다 보니 그게 저한테는 공포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의 어떤 개념보다 아이가 자기 속도를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게 어른의 지금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누실 얘기 좀 이따 자유토론 때 더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 발제하고 지정토론하는 1시간이 어느덧 다 흘러갔거든요. 지금까지 시간으로 해서 첫 번째 섹션은 마무리를 여기까지 해서 짓고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고 돌아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온 토론, 그러니까 질문의 얘기 그런 걸 가지고 또 함께 자유토론으로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1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다시. 지금 이제 온라인 청중 분들과 함께 하는 그 질의 응답 시간을 조금 자유 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섹션도 그 전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지금은 사실 발제에 대한 토론 얘기들로서 혹은 질문으로서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것 말고 이 자리에 오셔서 좀
선생님들 안에서 서로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그러니까 발제자분들도 이 토론자 두 분께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느낀 점 같은 것들, 발제하신 분들은 사실 발제문만 거의 보셨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먼저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실 내용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먼저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자유토론의 그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몇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이 시간들을 한번 채워갔으면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박 선생님, 혹시 오늘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들어도 주셨는데요. 혹시 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나 뭐 공감이 가거나 혹은 더 의문이 들었거나 혹은 저희 안에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그랬죠. 사실 아무거나가 어려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그냥 아무나 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주인이 당황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정말 메뉴판에가 아무거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놔갖고 얼마 그래. 근데 그게 그 식당에서 가장 잘하는 어떤 음식이었겠죠.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근데 아무거나 어렵고 그래서 무슨 뭐 노래를 부를 때도 신청곡을 딱 하면 정해주면서 어떤 거 불러 그러면 쉬운데 그냥 아무나 불러 그러면 뭐 부르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무거나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나이 때 청소년도 참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그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나이 때가 늘 그 위험하기도 하다, 위험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위험해야 그것이 호기심으로 연결이 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공통인데 제일 먼저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엄마라는 말을 배운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왜,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왜라는 말을 배우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있죠. 그 어떤 호기심도 있고 뭐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가스레인지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한 3살 돼가 이제 따박따박 걸어 다니는데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그냥 이러고 하면 참 신기하거든. 그거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 엄마가 보면 아주 즐겁을 하는 것이지. 일단 이유가 뭐가 없으면 일단 애를 밀쳐내겠죠. 그러면 애는 천연덕스럽게 그냥 왜?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경험도 축적이 될 것이고 어떤 질문도 할 것이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또 위험을 해야 뭔가 이 과업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한데 뭔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침팬지류하고 이렇게 갈릴 때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침팬지는 뭐 수천 년 전에 어떤 침팬지는 위험하니까 어디를 가지 마라, 나무에서 내려오지 마라, 어쩌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에 내려오는 침팬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침팬지는 이제 다른 침팬지 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얘는 두 발로 이렇게 서고 어쩌고 해갖고 머리가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게 되는. 그래서 위험해야 분명히 그 침팬지 엄마는 위험하니까 이 나무에서 내려가지 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용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동물인데 위험해야 발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어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사실은. 근데 그냥 마음을 놓고 얘네들 하는 대로 두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좀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는 좀 편해지게 청소년이니까 지들 알아서 하게 그렇게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도록 두자. 근데 진짜 아무거나 사실 어렵다. 얼마나 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애들은. 사실은 저는 그냥 얘기만 계속 들으면서 이거 아무거나라는 제목 잡기 잘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도리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줘. 그러면 질문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네요. 그럼 뭐? 이렇게 다시 그걸 통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이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줘 할 때는 상대는 이제 뭘 주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딱 발생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아무거나라는 말이 사실 저도 이거를 이 공식적인 공공기관에서 콜로키움의 제목으로 쓸 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아까 정다현 선생님의 표현이 대충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비주류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는 좀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말 이런 말처럼 들릴까 봐. 근데 저 역시도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냥 그다음에 아무거나 이게 제일 많은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그 시작점들이 우리 어른들을 깨울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이 언어를 사실 차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그때 옥정호 선생님이랑 통화를 한번 할 때에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냥 네 그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줬던 그 기억이 지금 너무 생생해서 지금 그냥 이 자리 통해서 한번 더 좀 저만 그땐 들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때 통화할 때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뭘 하면 이거 왜 했어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거의 80에서 90%가 그냥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너도냐, 너도 그냥이냐 뭐. 그냥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계속 그냥은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타고 왔냐면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막 이야기 쭉 하다가 이렇게 쓱 가다가 이제 작업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기소개 방식이 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20분 하면 되게 힘든데 10분 동안 무조건 자기소개하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하는데 어떤 애는 한 1분 하면 끝나는 경우 있어요. 대신에 아무도 이 친구가 자기소개할 때 이 친구 말을 받아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10분은 무조건 오로지 이 친구만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끝나면 나머지는 다 기다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침묵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분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킥킥거리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가만히 그 시간이 전 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하면 이 친구도 드디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 부끄러운 거 니도 부끄럽지만 나도 부끄럽고 다 같이 이걸 열어주는 게 있어. 그 그냥만 이렇게 탁 드러내면 밑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자기의 이야기를 말로서 덮는 단어가 그냥인 거예요. 걔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기 같은 거예요. 그냥요 하면 아무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였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얘기하면서 이 제목으로 지었던 아무거나 하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냥의 맥락이 왠지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담처럼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청중분들이 질문을 몇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먼저는 박상률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선생님. 오랫동안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문학으로 이어온 힘이 무엇일지 말씀을 들을수록 참 궁금해집니다. 그 밑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저도 궁금하네요 이러면서 별게 다 궁금하네. 그러니까 작가분께 청소년의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첫째는 제가 청소년기를 제대로 못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였겠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나이로는 청소년기였는데 청소년 노릇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아마 우리 또래 작가들보다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단에 저는 시하고 희곡으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이 청소년 소설하고 동화를 쓰게 된 이유가 그런 것 아닐까. 전혀 그 결핍이 없었다면은 그런 쪽에 관심도 안 가졌겠죠, 누구든지. 근데 저는 결핍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아까 호선생이랑 그 뭐 그냥 얘기 나왔는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서는 그냥 하다가 어른이 되면 것 같아요. 이걸로 변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청소년들은 너 뭐 해? 그냥 있어. 뭐 먹었어? 그냥 점심 먹었어? 그냥 그렇지 뭐. 그냥 맨날 그냥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20살 넘어갖고 어른이 성인이 되면은 너 밥 먹었니? 먹은 것 같아. 아니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것 같다니 뭐야. 그래서 그냥이 것 같아요로 바뀌는 것이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그 단계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너무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또 질문을 좀 찾아볼까요? 정다현 선생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위험을 감수해야 재미도 있고 성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공공에서는 위험을 제거한 안전한 서비스를 사실 제공해야 한다라는 솔직히 한계가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게 좀 이분 아마 실무자이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참가자와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책임을 나눠질 방법이 있을까요? 참가자와 그러니까 좀 나눌 수 있는 위험도에 대한 책임을 나눌 방법이 혹은 뭐 해법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가요? 네, 이제 저는 그 시민 작업장 거불공방이라는 곳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도사리는 각도절단기라는 이제 재단 나무 목공소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장은 필연적으로 위험이 항상 있는데 이제 그곳과 이제 모대숲이라는 곳은 그냥 되게 날것의 놀이기구들이 막 있는 곳들이었는데 저희 이제 가장 고민한 것들이 진짜 실무자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나눌 수 있을까? 지금 돈 주고 사실 책임을 팔잖아요. 내 책임을 돈을 줄 테니 가져가시오 하는 세상에서 특히나 공공 서비스에 기대하는 것들은 훨씬 더 윤리적인 기준이 높은데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이상하게 관계에서 좀 해답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이 어디서 왔냐면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놀이터 예를 들면 모델숲에 있었던 그 위험하고 손에 가시 박히고 언제 무너져도 사실은 안 이상한 그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했고 그 아이들과 같이 했고 학부모들과 같이 했고 시민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그 과정을 너가 만들었으니까 너도 책임이 있어라는 n분의 1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과정 안에서의 관계들 이제 이 사람들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끼리의 신뢰라던가 혹은 응원이나 지지 같은 것들이 사실 돈 주고 혹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책임들을 좀 마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라는 것들은 너무 숫자와 논리로 이제 결론 지어지는 일들이라 되게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 그런 과정들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성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하다 보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크도 같이 만들고 뭐 기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민원은 계속 받았고요. 꾸준한 민원과 꾸준한 혼남, 시청으로부터의 질책은 꾸준히 받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저희 편이 돼주시더라고요. 그 참가자분들이 그래 시청이 뭐라 했어? 그러면은 내가 민원을 다시 넣어주지 이렇게 했을 때의 결국에는 그렇게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라도 좀 지혜롭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질문이 또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질문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어른들은 아무거나의 기준을 자신들이 세우고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용기를 내보라고 하네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또 올려주신, 예, 아이러니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 얘기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정다현 선생님께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정다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아이들에게 곁에 있어줌으로 유쾌한 혹은 아무 나이지만 소중한 누군가가 되는 가정이 진짜 과연 우리 어른들의 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혹 아이들과 다른 유쾌한 국리를 계획하신 게 있는지 네, 온라인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했던 그 질문이 저를 이제 그런 궁리를 계속 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무거나를 위한 시공간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아까 붙였는데 그 시공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곁에 있어 주려면 사실은 시공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남해라는 곳이 저한테는 좀 그런 또 다른 시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관에 있으면서 어떤 실내, 실외를 구분지었다면 남해라는 동네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친구들 곁에 그냥 머무는 시공간을 좀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작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친구 같이 일하는 저희 멤버랑 우리는 저는 사실 애들이랑 되게 많이 싸워요. 그 친구들이랑 막 애들이 뭐 선생님, 이모 뭐 할래요? 그럼 나 싫은데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내 감정, 저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고 이제 설명하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했을 때 싸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이상한 어른 친구, 그러니까 친구랑 멤버랑 얘기한 게 우리 동네에 약간 좀 모자라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그런 어른들 한 명씩 있었잖아. 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런 아저씨, 그러니까 그런 삼촌들 이모들 되게 재밌지 않았어? 우리 같이 놀 때 그런 그러면서 우리 그냥 그런 정도? 그때 이제 우리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랑 막 제가 와 무슨 100년간은 깊숙한 우정 우리는 계속 영원할 거야 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쿨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치 뭐 연락 안 받을 수 있지, 얘네도 뭐 사춘기고 여자친구 생겼나? 막 이러면서 넘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런 시공간, 예를 들면 남해라는 곳이 저에게 새로운 시공간이라면 그냥 막 자주는 아니어도 그냥 거기에 가면 그 이모 있었어. 한번 가볼까? 우리 한번 가볼까라고 했을 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지, 어떤 존재가 될지 이제 그 안에서 생기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은 사실 덤인 것 같고 제가 그런 시공간을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만들 수 있는 관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갈게요. 박상효 선생님께 또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선생님. 청소년이 청소년 문학 혹은 예술을 창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것을 창작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신데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예술 작품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작품 안에는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얼만큼 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른이다 보니까 청소년 모습 100%는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만큼의 그 모습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이라도 그리면 뭐 절반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그 정도만 그려줘도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보라고 소설을 창작한 거지. 청소년을 기르는 부모들한테. 왜냐하면 얘네들이 직접 책을 고르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알려지고 정착이 되니까 이제 청소년 책을 직접 고르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수도 없이 뭐 중고등학교든 도서관이든 청소년 있어갖고 부르는데 무조건 갔습니다. 무조건 가갖고 작년 많을 때는 막 한 1년에 한 400번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을 이해하는 어른이 있구나. 그걸 글로도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생활을
좀 특별한 자기들 경험한 것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 나중에 소설이 돼요. 막 이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먼저 네가 이 수필 같은 생활글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제 소설이 그게 쉽게 막 그냥 무조건 얘기가 특이하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조타하는 어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단 네가 체험을 우선해서 우선 써봐라 그렇게 하고요. 한 10년, 20년을 계속 그 찾아가면서 그 아이들한테 청소년 문학이 필요한 것,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있는데 지금 이제 작가들도 많이 생겨갖고 훨씬 더 가벼워졌죠 지금은.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어른들, 청소년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맨날 그 육아 이것은 굉장히 관심 가는데 딱 초등학교까지 그때까지는 동화도 선정해주고 뭐 해주고 합니다. 근데 딱 중학교 들어가면은 싹 이제 공부할 때 공부가 뭔데 소설책 잘 보면 이게 공부지. 근데 전부 그냥 영어 수학만 잘하는 것을 공부로 알고 문학책을 읽거나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는 책 보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럽니다. 그 좀 의식 있는 부모들도 다 그러죠. 초등학생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이러저런 배려를 많이 했던 무슨 답사도 같이 가지고 뭐 했던 분도 딱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 싹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물론 뭐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게 우리 문학책 이런 것도 잘 보고 잘 놀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높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준 선생님 이제 자리 나와 주셨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예술교육센터의 공간에 대한 계획, 고민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섹션의 주제가 이제 유의미한 경험의 축적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선생님 참 고민도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좀 10대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 혹은 시공간을 고민하실 때 지금 가장 많이 좀 염두하시거나 가장 좀 고민이 돼서 좀 같이 해법 좀 모색해 봅시다라고 제안하시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법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은 많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또는 이제 젊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결국 젊은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청소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이제 그 그냥이라는 말 이면에 갑자기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느 순간 툭 던지는 그런 말들을 이제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죠. 갑자기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지? 맥락 없는 상황들에 대한 거부감. 네, 그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적었어요. 뉴스를 봐야 되고 신문을 봐야 되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아주 정확해요.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검색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에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되게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결국 공포를 왜 느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순간들 때문에 사실 위험과 공포를 느끼는 거죠. 내가 일단 해보면 그거에 대한 공포는 일단 없어요. 그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인 거지. 근데 아이들한테는 지금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 또는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 거화되지 않은 상태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던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낮장의 경험들은 너무 많은 세대인데 그것이 하나의 자기 서사화되는 것, 맥락이 되는 것.
그것은 과연 그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윗세대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노력했죠.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정확하게 스트리밍 세대예요. 내 거라는 개념보단 내가 했다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걸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기록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느 지점이 있다면 그건 나로부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또는 환경,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시도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나누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IBM의 하드를 통째로 날린 순간 그 HDD와 SDD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HDD는 긁어서 저장하고 SDD는 매번 리셋하고 저장해요. 그래서 빠르지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 날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디지털이 편하게 하지만 많이 모인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건 돌아볼 건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이들은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때 경험했던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자기를 축적할 수 있는 것들,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안의 기억, 축적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 안에서 구체화될지 또 같이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지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막 웃으시는데 네, 옥정호 선생님 여기 이 공간도 처음 오셨고 그리고 이 용산이라는 곳을 얼마나 이제 뭐 자주 오셨는지 이 서울 안에서 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좀 나눠주신 말이 제 안에 좀 울림이 있어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곳 서울예술교육센터 혹은 이 공간 이 환경 안에 좀 예술가로서 혹은 작업가로서 혹은 이제 성장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뭐 바라고 싶은 점, 뭐 기대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 정도. 그 아까 그 질문 보니까 청소년이 이걸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질문을 하신 청소년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까 그 어른은 아무거나 해라고 해놓고 뭐 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청소년 보고 있으면 자기한테 아무거나 하라고 했던 그 어른의 눈빛에 기대감이 있으면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아무거나 해라 해놓고 자기를 기대 찬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뭘 원하는지 말을 해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저는 좀 말이 많은 편입니다. 술 먹으면 말이 더 많아지고요. 근데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동안 자기 소개할 때 10분 동안 나중에 그거 한번 하면요 20분도 한번 해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한 애들은 하는 말들이 계속 빙빙 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말을 한 애들은 말이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무거나라고 하라고 해놓고 그 애한테 기대를 한 거죠. 얘는 어떤 아무거나를 할까?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은 무조건 어른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나이 먹은 이제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몇 년 만에 성과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만들지 구청장님 만드시는 시장님 만든 누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빨리 성과 내라고 몇 명이 참석했냐 몇 명이 클릭했냐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청소년 그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는 데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몇 년이든지 언제든지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아우 이봐 나 말 많잖아. 대학교 가세요. 대학교 가서 이렇게 1학년 때는 과제마다가 참 2학년 되면 저 미대 나왔으니까 캔버스 흰 캔버스 딱 놔두거든요. 대부분 다 뭘 그려야 될지 몰라요. 그때부터 슬럼프가 돼서 4년 동안 졸업할 때 슬럼프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4년 동안 슬럼프였다고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거나 이제 딱 그리려고 하면 차라리 과제를 내주면 나는 그릴 수 있겠어. 누구나 다 힘든다. 근데 학생들이 아무거나 해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맨 처음 2학년 때는 뭘 그릴지 모르다가 조금씩 하면서 그림 나가면서 알게 되거든요. 내가 뭘 그려야 되는지, 난 뭐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화두의 이야기를 두 번째 섹션에서 오늘 아마 풀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 성장의 건강하고 진정한 의미, 근데 건강하다는 것 자체에도 기준이 무엇일지 모르는, 그 다음에 유의미한 경험의 축적, 그러면 유의미함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섹션의 키워드였던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주고 함께 서는 것, 옥정원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들, 그러면 그것의 속도의 기준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정상적인 속도가 있어야 천천히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섹션의 모든 얘기들은 우리들의 의문, 궁금한 고민거리를 더 풀어내서 어떻게 보면 더 이것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해답 혹은 공감을 갈 수 있는 얘기들을 더 마련해 나가고 키워갈 수 있는 진짜 마중물이 터진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콜로키움을 준비하면서 제 귀가 진짜 호강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볼수록, 그리고 의외의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나볼수록 제 안에 깨어지는 제 생각과 그 가치관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냥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나, 또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네 분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고 보시면서 질문 올려주시고 함께 이 자리 만들어가 주신 그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툭섹션은 열린 질문이 터진 그런 본물 터진 자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